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 단기간에 1등급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강의의 수강평이나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면 2달 만에 혹은 1달 만에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받았어요 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 근데 막상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친구들을 찾으려고 보면 흔치는 않죠. 왜 그럴까요?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학생들을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기본 독해력은 나쁘지 않은데 글을 읽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글을 읽을 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시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많은 친구들이 최대한 빨리 지문을 읽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러 갑니다. 그러한 친구들은요, 아니야, 지문 읽어야 돼, 지문에서 너가 이거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읽어야 돼 라고 알려주고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해주면 갑작스럽게 성적이 확 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보통 1달 정도면 성적 올리는 친구들입니다. 물론 얘는 습관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무조건 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근데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요. 특히 이 연습을 처음에 해보면요, 평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 그동안은 찾지 않았던 걸 찾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포기해요. 이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데 이거를 끝까지 수행해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다 되게 짧은 시간에 습관이 들면 드는 대로 바로바로 성적이 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약간 독해력이 부족한 경우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독해 연습이죠. 내가 만약에 2단계는 충분해요, 1단계만 하면 완전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친구야. 근데 2단계만 계속해. 성적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죠? 내가 2단계의 독해가 필요한 친구입니다. 근데 매 1단계만 합니다. 성적이 정말 더디게 오를 수밖에 없죠. 자기한테 필요한 독해를 해줘야 짧은 시간에 성적이 확 오를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1단계의 독해, 2단계의 독해를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단기간에 수능 국어 1등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일단 첫 번째 1단계를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1단계를 하려고 해도 1단계가 되지 않는다면 1단계를 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박아두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2단계에 대한 연습을 먼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타이틀에 30일 혹은 50일의 1등급 만들기라고 했는데요, 30일, 50일 이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글을 읽는 방법에 20일 정도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내가 1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비문학에서의 1단계 수준 독해는 첫 번째 단락에서 반드시 화제를 찾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화제 찾고 화제를 따라서 읽어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화제의 정보를 체계화해서 어떻게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질문하기, 즉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 펼쳐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해 주는 것이겠죠. 화제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있다면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나가는 것은 정말 금방이에요. 뭐예요? 고작 이거예요? 싶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끝까지 하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보여드릴게요. 2015년 수능 지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화제를 찾으시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이 지문은 화제를 찾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
칸트는 주장한다 라고 되어 있죠. 글의 목적이 주장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에서 화제는 주장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내용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에 머릿속에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불렀군. 무슨 작업해야 됩니까? 미적 감수성과 미감적 판단력이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백날 읽어봤자 내용 파악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원리에 의거한답니다. 세 번째, 위상과 가치를 지닌대요. 오케이, 그럼 앞으로 펼쳐질 내용 느껴지십니까? 원리가 무엇인지, 두 번째, 위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겠죠. 조금 더 읽어보니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취미 판단 이론이랍니다. 그러면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해서 앞으로 소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현혹되시면 안 되죠. 취미 판단 이론에 빠져가지고 이게 화제였다라는 걸 잊으시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취미 판단 이론을 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취미 판단 이론이라는 것은 저 칸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이거나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원리를 소개하는 작업일 겁니다. 무엇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뒷단락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단락, 반가운 단어 보이십니까? 미감적 판단력. 그러니까 취미 판단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미감적 판단력, 즉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미적 감수성과 이 취미 판단 이론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일 겁니다. 다음 단락을 봤더니요, 정말 좋은 말이 하나 나와요. 바로 규범 역할을 한다라는 것. 오케이, 규범이네요.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뭐 찾고 있었죠? 원리 찾고 있었죠? 미적 감수성의 원리, 그 다음에 위상과 가치가 소개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답니다. 뭐가? 공통감이. 조금 더 볼까요? 이 공통감으로 인해 무엇을 가지냐면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것이 미적 감수성이 가지고 있는 원리일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다음 단락을 보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얻고자 한다면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리를 설명한 걸 겁니다. 그 원리가 뭐라고요? 주관적 보편성이죠. 그러면 위상과 가치는 이 내용이겠네요. 바로 인간의 총체적 자기이해. 인간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위상과 가치가 되는 거겠죠. 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첫 번째 단락에서 화제를 찾고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화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머릿속에 최대한 오래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끝없이 되뇌이면서 지문에서 그 내용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지문 독해의 시간을 줄여주고 정확도를 높여주고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주고 역시 정확도를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에서의 1단계 독해는 바로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찾고 그들의 현실 상황, 그에 따른 정서, 태도를 찾는 것입니다. 2021년 수능이던가요? 이용학 시인의 그리움이라는 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시를 독해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작가와 제목 먼저 보라고 이야기 들었죠. 작가 보면서 작가의 작품 경향과 시대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제목 보면서 중심 소재 혹은 화자의 현실 상황 정서 태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두 번째, 보기 먼저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보기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봤더니 고향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이랍니다. 느껴지십니까? 현실 상황 정서 태도 끝났죠. 현실 상황 뭡니까? 고향은 돌아가야 할 곳이니까 현재 내가 고향을 떠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고향을 떠난 이유는 몰라요. 어쨌든 고향을 떠나 있다라는 현실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 뭘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예, 끝이에요. 그러면서 시를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바로 이러한 화자의 현실 상황, 정서, 태도가 드러났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사연을 보시면 밤에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간적 배경 제시됐고요.
잠을 깼다라는 화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이 화자의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 거고요. 특히 여기에 보시면 얼어든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더 들게 되죠. 잠을 깰 만큼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화자의 정서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읽고 나면 화자의 정서 태도가 무엇인지, 현실 상황이 무엇인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드러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설을 보여드릴 건데요. 소설은 별거 없습니다. 나와 있는 지문에 몇 개의 이야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그때 이야기를 인물, 사건, 배경, 우리 구성의 3요소로 배웠던 것들이죠. 얘네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그것의 의미와 기능을 찾아보는 것이죠. 역시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호철의 큰 산이라는 작품이고요. 보시면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난 그날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서 최소한 2가지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것이 떠오르셔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있었던 그런 일이 무엇일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침에 있었던 일은 뭐지? 소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이 다시 한번 또 반복되고 있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침의 대응은 이거였습니다. 근데요 아내는 그것이 불충분했죠. 아침에 있었던 일,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쓰레기통에 그 고무신짝을 던져버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하루 종일 미심쩍어하던 아내가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고무신짝을 휙 던져버린 것.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되셨습니까? 이 뒤의 내용, 그냥 앞의 내용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 2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1과 이야기 2의 관련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무신짝을 두고 아내와 나의 대응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이 대응의 의미를 보셔야 될 텐데 나오죠. 애땜이라고. 다음 내용을 볼까요? 열흘쯤 지나서였다. 세 번째 이야기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무슨 내용일까? 보시면 그냥 아내와 나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내용 되게 이상해요. 그러다가 내가 그냥 저기 산을 보면서 뭔가를 막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야? 싶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새로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네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아내 볼까요? 유연했는데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죠.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열흘쯤 전에 그 일이 떠올랐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열흘쯤 전의 일이라는 거, 그 고무신짝과 관련된 아침의 일, 밤의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환하던 겨울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고무신짝의 등장과 함께 이렇게 된 거죠. 또 그 고무신짝이래. 떨고 있고요. 그 고무신짝이래. 어때요? 이게 이야기 3입니다. 즉 열흘쯤 전에 아내가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졌던 고무신짝, 열흘 후에 우리 집 담장에서 그 고무신짝이 다시 발견되었다. 이게 바로 이야기 4번이겠죠. 그러니까 소설의 기본 독해라는 것은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들의 관련성을 파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걸 파악하려고 하는데 저는 파악이 잘 안 돼요. 저 비문학에서 저게 화제라는 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 원리 찾고 싶은데 이게 원리라는 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시에서 정서 알고 싶은데, 태도 알고 싶은데, 소설에서 이야기의 의미 나도 파악하고 싶은데, 사건의 의미 파악하고 싶은데 그걸 못 찾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연습해 줘야죠. 비문학에서는 내용 전개 방식과 구조, 그리고 표지어를 토대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독해 방법을 배우고 이것을 연습해 줘야 하는 겁니다. 역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트는 주장을 펼친다라는 말 때문에 얘가 화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이러한 작업이라고 했는데 이러한이라고 했으니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침입 판단 이론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으니
이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화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맞서 라고 했죠. 누구에게 맞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근대 초기의 합리론과 칸트의 차이점을 한번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용 전개 방식에 따른 독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대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조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이고요. 표지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시 대용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으러 가는 것이겠죠. 한번 볼까요? 이성, 그 다음에 미적 감수성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둘이 대조죠. 그러면 이성의 속성이 무엇인지 미적 감수성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맞서서 칸트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 칸트와 초기 합리론의 차이점을 봐야 되겠죠. 초기의 합리론은요,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했지요. 미적 감수성을 노대로 취급했어요. 왜요? 원리가 없고 자의적이라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칸트는 뭐래요?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성이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합리론과 칸트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핵심 차이점 뭐예요? 바로 미적 감수성이 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미적 감수성이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하느냐 못하느냐겠죠. 그것을 칸트는 위상과 가치라고 표현한 것일 겁니다. 바로 이렇게 표지어가 사용되거나 내용 전개 방식이 뚜렷하게 보일 때 어떠한 독해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연습해 주는 게 바로 2단계의 독해입니다. 두 번째 단락도 동일해요. 모든 판단은 이라고 했고요. 침이 판단이란 규정적 판단에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순간 머릿속에서 분류되셔야죠. 제일 위에 모든 판단의 종류 뭐? 침이 판단과 규정적 판단. 모든 판단의 특징 뭐지? 규정적 판단과 침입 판단의 특징 뭐지? 모든 판단의 종류에 침입 판단과 규정적 판단이 있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분류가 사용되었다면 대조로 읽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분류가 사용되었다면 상위 개념의 속성을 하위 개념은 무조건 다 가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위 개념의 속성을 상위 개념이 다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연습들을 배우고 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 볼까요? 끝없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 공통감, 공통감, 공동체, 공통감입니다. 한 단락에서 이 정도로 반복이 많이 되는 어휘는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또 가보겠습니다.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 침입 판단과 규정적 판단의 대조지요. 그럼 대조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지요. 핵심 차이점 뭡니까? 보편성인가요? 아니요. 보편성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성이 원리라는 측면이 될 것이고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가 가장 핵심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대조가 사용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이라고 했으니 이 이러한에 해당하는 범위가 글의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기억이 안 난다면 찾으러 가셔도 됩니다. 또 보세요. 계속해서 대조죠. 대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은 전반적으로 대조가 사용되었을 때 글을 어떻게 읽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를 한번 봐볼게요. 시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내신에서 잘못된 습관이 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부터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긍정, 부정으로 무조건 어떻게든 바로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건 좀 잘못된 습관이고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연과 행을 재배열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고요. 어조와 표현을 통해서 그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문장으로 읽어보세요. 연과 행 다 무시하시고요. 그냥 문장을 보세요.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거죠. 서술어 볼까요? 오는가 내리는가. 보세요. 절길 위에 검은 지붕에 마을에 내리는가. 되셨습니까? 눈이 오는가, 한방눈 내리는가, 복된 눈 내리는가. 이게 전부인 문장인 겁니다.
어디에? 북쪽에. 어디에? 철길 위에. 어디에? 검은 지붕에. 어디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 이것을 보기랑 엮어보자면 이곳은 다 고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연과 행을 재배열해서 그냥 줄글처럼 만들어준 후에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 이것이 시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연습인 겁니다. 뒤에도 똑같습니다. 오연 볼까요?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어때요? 1년을 반복해주고 있네요. 반복을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애절합니까? 이게 끝이에요. 시에서 우리가 주제를 찾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연습은 바로 이렇게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앞에서 표현 방법을 같이 파악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사실 진술의 의미를 파악할 때 너무나 중요한 표현 방법이 뭐냐? 서리법과 반어법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역설, 영탄, 도치 정도를 같이 묶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문독해, 2단계 독해는 무엇이냐? 바로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요. 여기서 특히 포인트가 되는 건 이 간접적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일 겁니다. 앞부분의 연습들에 비해서 얘는 조금 많은 작품을 봐야지만 더 실력이 는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소설 독해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연습을 잘 안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면 행동이나 대화나 배경의 의미를 내가 잘 못 찾아낸다면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소설, 문제집 하나 선정해서요.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잘할 수 있어야 간접적 진술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소설 독해의 시간이 줄어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서술자가 인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의 수능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을 대하는 태도를 자주 묻고 있죠. 보여드릴게요. 아까 동일한 상황에서 아내와 나의 행동이 달랐죠. 나의 행동은 고무신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었고요. 아내의 행동은 고무신짝을 남의 집 담장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 첫 번째, 고무신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남의 집 담벼락에 버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근데 사실 이것은 사회문화를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많은 작품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고무신짝을 남의 집에 던져버리는 이 아내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내의 성격은 무엇이냐? 바로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뒤에 보기를 보시면 어느 정도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설명을 통해서 아내의 이 행동이 바로 이기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우리 글의 마지막에 고무신짝이 다시 되돌아온다 그랬죠. 고무신짝 왜 되돌아올까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내가 고무신짝을 아무 집에나 던져버린 것처럼 다른 집에서도 아무 집에나 던져버리다가 우리 집에 온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했을 때 진짜 고무신짝에 저주 걸렸나 봐요. 고무신짝이 진짜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 무서워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소설을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선 연습들에 비해 이 연습은 개념적이라기보다는 많은 작품을 봐야지만 늘 수 있는 실력인 겁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설을 정말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작품을 보지 못해서 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제일 개념이 아니라 양으로 봐야 되는 게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정리해볼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1단계 수준의 독해가 필요한 친구들은 1단계 수준의 독해만 열심히 연습해서 습관화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30일이면 충분히 성적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2단계 수준의 독해가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2단계 수준의 독해를 먼저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1단계 연습만 죽어라 해봤자 성적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실력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독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2단계 수준의 독해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 3단계 수준의 독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내가 파악하고 있는가? 특히 요즘처럼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도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선행되셔야 되고요.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이거 아무리 연습해봤자 안정적인 고득점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습은 수준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문장 단위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문장의 어휘와 구조를 익히고 있고 어휘의 의미, 배경 지식 등을 환기해가며 글을 읽고 그 문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문장을 읽고 문장 정보 파악 되냐고요? 혹은 문장의 의미 이해되냐고요?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1단계, 2단계 연습해봤자 실력 안 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3단계 연습부터 하세요. 제가 이전의 영상들에서 이 3단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많이 해놨냐면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1, 2단계 백날 해봤자 절대 실력이 안 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실한 아이들이 이 연습은 못하고 이 연습들만 계속하면서 답답해하는 걸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연습 먼저 해주시고요. 내가 여기까지는 된다라고 한다면 2단계 혹은 1단계 수준의 독해를 연습하여 30일 혹은 50일 정도에 우리 모두가 1등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필요한 것부터 집중적으로 연습하자입니다. 유의하실 거는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하면서 30일 만에 성적 안 오르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습관이 충분히 들 만큼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충분히 독해법을 연습할 만큼의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집중적으로 한다. 나는 조금 느린 편이다 라고 한다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시면 될 것이고요. 나는 조금 빠른 편이다 라고 한다면 시간을 좀 덜 써도 충분히 그 습관이 들 겁니다. 어쨌든 기본은 하루 2시간 일주일에 3-4번 정도로 잡고 그렇게 한 달, 그 다음에 50일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신다면 모두 높은 성적,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